그 삽자루 당장 내려놓지 못할까? 폐 비닐하우스 안 피투성이가 된 막내 며느리의 머리 위로 삽자루가 치켜 올려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삽자루를 쥔 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내려온 그녀는 막내 며느리가 감나무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머리채를 끌고 가 구두굽으로 짓밟고 얼굴을 흙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삽자루가 내려오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비닐하우스 입구에 나타난 건 치매로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78살 시어머니였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을 꼿꼿이 편 채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큰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그것은 대체 무엇이기에 큰 며느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46살입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까지 앞뒀던 제가 10년 전 모든 걸 내려놓고 충청도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신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 대신 과수원 살림을 도맡고 있습니다. 남들은 효부라고 칭찬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은 이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그 터널 한가운데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고 저는 선잠에서 벌떡 일어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그 느낌은 1년 넘게 매일 반복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뛰어나가면서도 머릿속에는 이미 최악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을까? 칼에 손을 베이셨을까? 간호사의 뇌는 늘 그런 식으로 먼저 겁을 먹습니다. 거실 불을 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닥에는 간장병과 참기름병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기름기 섞인 시커먼 액체가 장판 위로 강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어머니가 맨발로 서 계셨습니다. 쪼그라든 등을 펴고 눈을 반짝이시며 허공에 대고 뭔가를 외치고 계셨습니다. 손님 세 분이요, 살이 곱빼기, 깍두기 더 갖다 드려. 78해를 사신 어머니의 눈은 지금 이 과수원 안방이 아니라 30년 전 서울 번화가의 국밥집 주방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증상은 판정을 받으신 뒤 1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점점 잦아질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최대한 부드럽게 다가가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국자를 허공에서 휘젓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어머니의 오른발 뒤꿈치에서 흘러내리는 검붉은 핏줄기였습니다. 유리 파편을 밟으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부엌 구석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핀셋으로 살 속에 박힌 유리 조각을 집어내고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는 동안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갈고 닦은 간호사의 손이니까요. 하지만 그 손이 지금은 매일 새벽마다 장판 위에 엎어진 간장을 닦고 있다는 사실이 목 안쪽을 칼로 긁는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날이 밝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을 정성껏 끓여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새벽의 혼란은 기억도 못하시는 듯 어머니는 멍하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드시더니 갑자기 상을 내리치셨습니다. 국이 짜. 이런 걸 사람한테 먹이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뚝배기째 미역국이 제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오른손 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찌릿찌릿한 통증이 팔뚝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명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가 더 놀라실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젖은 행주를 짜는 동안 눈물 두어 방울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국물과 섞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적처럼 어머니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의학 용어로 루시드 인터벌이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치듯 또렷해진 눈동자로 주변을 둘러보시던 어머니가 문득 제 오른손 등을 보셨습니다. 빨갛게 부풀어 오른 화상 자국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지? 내가 또 그런 거지?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오열은 마치 온몸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기억을 못하실 때가 덜 아프셨을 겁니다. 아시니까, 기억이 또렷하시니까 그 죄책감이 칼날처럼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야 우리 막내가 산다. 이 못된 늙은이가 왜 이리 안 죽는지 모르겠어. 저는 더 듣지 않고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쪼그라든 어깨뼈가 손바닥 아래로 앙상하게 만져졌고 등에서 나는 희미한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종업원을 호령하시며 육수 가마솥을 혼자 들어 올리시던 억척스러운 여장부가 지금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시는 동안 저의 눈물은 어머니의 등 뒤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호사가 이 정도 화상에 놀라면 되겠어요? 억지로 웃어 보이며 화상 입은 손등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 건 저도 알았고 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거짓이 더 필요한 순간이 삶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목에 건 낡은 소형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또박또박 녹음하셨습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듯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는 기억을 작은 기계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누가 들을까봐 늘 낡은 이어폰을 꽂고 다시 들어보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마 뭐라 여쭙지 못했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 어머니에게 다시 안개가 내려왔습니다. 해질녘 이면 증상이 악화되는 일몰 증후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슬리퍼도 안 신은 채 마당으로 나가시더니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밑으로 기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 끝 피부가 까져서 진물이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귀한 문서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묻어놨는데, 무슨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어머니를 온 힘을 다해 부축했습니다. 46이라고는 해도 제 체구는 작았고 어머니를 씻기려 욕실까지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이 뻐근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물로 어머니의 손을 씻기는 동안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씻기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 병원 검진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였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끝에 겨우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빠. 당신이 간호사 출신이잖아. 알아서 잘 좀 해.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꺼진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귀농을 결심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고생하겠다고,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 그 약속은 이제 흙 속에 묻힌 어머니의 문서만큼이나 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읍내 약국에 파스를 사러 갔을 때 계산대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저러다 며느리가 먼저 과로사해. 쯧쯧. 남편이란 작자는 뭐라는 건지. 못 들은 척 돌아섰지만 걸음을 옮기는 동안 뒤통수가 화끈거렸습니다. 동정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시선이 쏟아질수록 스스로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늦게 부엌 식탁에 앉아 과수원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은 잔인했습니다. 농약값은 지난달보다 올랐고 병원비는 갈수록 불어났고 인건비를 줄이려 혼자서 일하다 보니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고 화상을 입은 손등이 장부에 닿을 때마다 쓰라렸습니다. 장부를 덮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흘러내린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드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깨어있을 때의 불안도 자책도 공포도 없는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내 청춘은 시들어가고 있지만 이 끈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목에 걸린 낡은 녹음기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칠 폭풍의 열쇠가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은 읍내 이발소에서 시작되어 하루 만에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과수원 일대를 관통하는 대규모 신도시 연결도로가 확정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농협 앞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경로당 평상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땅값이 뛴다. 이장님은 벌써 보상금 계산을 하고 다녔고 옆집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뜬 축제 분위기였지만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 하루는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과수원 잡초를 뽑는 것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땅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죽을 쓸 테니까요.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과수원 끝자락에서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은색 최고급 외제차 한 대가 흙먼지를 뿌리며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 바퀴가 제가 아침에 갓 심어놓은 상추밭 가장자리를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길고 날렵한 구두굽이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큰형님이었습니다. 3년 내내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던 분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걸맞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으셨습니다. 잘 말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손톱에는 반짝이는 젤 네일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형님의 시선이 제 위아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무릎이 해진 고무장화, 땀에 절어 이마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형님의 콧잔등이 찡긋 올라가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어졌습니다. 그 짧은 표정 하나에 제 10년이 통째로 깔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
내가 좋은 건 많이 가져왔는데. 형님은 트렁크에서 커다란 홍삼 세트와 고급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포장지에는 백화점 로고가 금박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받아드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홍삼은 어머니가 드시는 치매 약과 상극이었고, 과일 바구니에 든 딱딱한 배와 사과는 틀니가 불편하신 어머니가 씹지도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곁에 단 하루도 없었으니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수첩에 적고 잇몸에 무리가 안 가게 과일을 갈아드리고 혈압을 재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마침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정신이 맑은 상태셨습니다. 형님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구두굽이 부러질 듯 뛰어가더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차가웠던 눈이 순식간에 촉촉해졌습니다. 두 손으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감싸 쥐고 눈에 글썽글썽 눈물까지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사업이 바빠서 그랬지 하루도 안 보고 싶은 날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다 모실게요. 형님의 목소리는 떨림까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졌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과도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거실 좌탁 앞에 형님이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뒤쪽 구석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 평소와 다르게 엄중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 가문의 대소사를 결정짓던 옛 여장부의 위엄이 잠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기침을 한번 가다듬으시더니 저와 형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다. 이 과수원하고 내 이름으로 된 땅은 전부 장남 내외한테 넘기겠다. 가문의 재산은 장남이 지키는 게 도리고 그게 우리 집안의 법도다. 숨이 멎었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과일 접시가 제 무릎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귀 안쪽에서 윙하는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똑 비정하게 울렸습니다. 뒤늦게 겨우 귀가 열렸을 때 마지막 문장만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막내네는 젊으니까 나가서 밥벌이 하면 돼. 1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깨진 유리를 주었고 뜨거운 국물에 손등이 되었고 흙투성이 어머니를 업어 씻겼고 혼자서 과수원 수백 그루의 나무를 돌봤습니다. 장마철에는 빗물에 잠긴 밭에 맨발로 들어가 배수로를 팠고 한겨울에는 동파된 수도관을 얼어붙은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10년이 고작 한마디로 지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실 테니까요. 깨문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번졌습니다. 형님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을 참느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가 이내 자세를 가다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가 재산 잘 지키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칼끝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우리도 여기서 10년을 바쳤잖아요. 그 한마디만.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주먹은 끝내 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이 분노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원망해야 할 대상이 어머니인지 형님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는 저 자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시멘트를 부어 넣은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덩어리가 굳어갔습니다. 선언이 끝나자마자 형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장과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돌리더니 1시간도 안 되어 마당에 출장 뷔페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과수원을 가득 채웠고 마을 사람 20명 가까이가 몰려들었습니다. 형님은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장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웃었고 부녀회장에게는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10년째 이 과수원의 주인이었다는 듯이 누구보다 자연스러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활보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저에게는 그 웃음이 전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밤 11시. 마당에는 일회용 접시와 소주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기름때 낀 그릇이 탑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잔치가 끝나자마자 피곤하다며 안방을 차지하고 드러누우셨고 남편은 소주를 너무 마셔 건넌방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혼자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고무장갑은 이미 구멍이 나 있었고 거친 수세미가 화상 입은 손등을 긁을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기름기가 좀처럼 빠지지 않는 불판을 박박 문지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동을 누비던 시절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내고 동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등을 두드려주던 시절. 그 모습이 비눗물 위에 비친 제 얼굴 위로 겹쳐졌다가 거품과 함께 흘러내려 배수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나니 손가락이 곶감처럼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빈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과수원 어딘가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퍼졌습니다. 내가 바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수원이 아깝다거나 땅값이 올라서 배가 아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죽을 쓰고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뒤치다꺼리를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이 수고를 알아주시겠지 하는 희미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마저 사치였던 겁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재산 탐내서 모신 게 아니지 않나? 처음부터 그랬잖아.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되뇌고 또 되뇌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다시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이불을 여미고 목에 걸린 녹음기 줄이 꼬이지 않았는지 살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잔치의 흥분 탓인지 아니면 큰 며느리가 와서 마음이 놓이신 건지 평소보다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그 평안한 잠결이 오히려 저를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만 아프면 되는 거라고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을 때 멈추지 않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머무르는 한 이 집에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예감이 심장 밑바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형님이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상속 서류의 법무 검토가 끝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쓰시던 안방을 자연스럽게 차지해 버렸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 형님은 안방 문에 자기가 가져온 실크 커튼을 달고 어머니의 짐을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약상자, 녹음기 충전기, 이불, 베개를 하나하나 작은 방으로 날랐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상태로 그 모습을 보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부엌 옆 다용도실에 얇은 이불 한 채를 깔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진동이 바닥을 타고 등뼈까지 올라오는 그 좁은 방에서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님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맑으실 때면 형님은 완벽한 효부가 되었습니다. 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서, 고생이 많아. 내가 온 김에 좀 도와줄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잠깐이라도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어머니의 눈꺼풀이 감기는 순간 거짓말처럼 증발했습니다. 치매약 기운에 어머니가 낮잠이 드시자마자 형님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게 올라가고 입술이 얇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야, 퇴비 뒤집어. 비료 포대도 창고에서 다 옮겨놔. 존댓말은 사라지고 명령조의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과수원에서 가장 힘들고 냄새나는 일이 썩은 퇴비 뒤집기였습니다. 삽을 들고 퇴비 더미 앞에 서면 코와 입을 틀어막아도 소용없는 악취가 온몸에 스몄습니다. 갈라진 손바닥 위로 나무 삽자루가 쓸릴 때마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퇴비를 뒤집었습니다. 뒤집지 않으면 나무들이 못 버틸 테니까요. 비료 포대는 한 자루에 20kg이었습니다. 그걸 창고에서 밖까지 20자루 넘게 날라야 했습니다. 12번째 포대를 등에 지고 비탈길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포대가 등 위로 덮쳐오면서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입안에 흙이 들어왔고 허리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왼쪽 다리가 저릿저릿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고 간호사의 직감으로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디스크가 밀려난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돌려 마당 쪽을 보았습니다. 형님은 양지 바른 툇마루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휴대폰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쓰러진 것을 분명 보셨을 텐데 고개 한번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채 올려다본 형님의 옆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마당에 있으면서도 저와 형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계실 때면 형님은 제 밥그릇 위에 생선한 토막을 올려주며 살뜰한 시누이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형님은 제가 차린 반찬을 하나하나 집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쓸어 넣었습니다. 김치찌개 건더기를, 나물 무침을, 심지어 밥까지. 쓰레기통 뚜껑을 쾅 닫으며 형님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놨으니 줄여라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항의를 하면 어머니 귀에 들어갈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김 한 장을 올려 혼자 먹었습니다. 너 같은 식모 팔자가 발버둥 쳐봤자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어. 주제 파악하고 기어다녀. 형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상처가 너무 많아져서 어디가 아픈지조차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온몸이 하나의 큰 멍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해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제 발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장판 위에서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발등에 유리 파편이 스쳤지만 형님의 눈빛이 더 무서워서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히 말대꾸야? 그 눈이 차갑다 못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벌레를 보는 눈빛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유리 위를 밟으며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제 턱 밑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향수와 매니큐어 냄새가 섞인 손끝이 코앞까지 닿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말대꾸하면 너 이 집에서 짐 싸서 쫓겨나는 거야. 알겠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주우며 바닥을 닦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를 줍는 이 손이 한때는 메스를 쥔 의사에게 수술 기구를 건네던 손이었습니다. 밤마다 형님은 어머니의 방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을 찾는 건지 숨겨둔 폐물을 찾는 건지 서랍은 전부 열어젖히고 옷장 구석구석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의 옷 사이에서 오래된 금반지 2개를 꺼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형님은 제 시선을 느끼고도 태연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뒤집어진 서랍들을 새벽에 몰래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놀라시지 않도록 원래 있던 자리에 하나하나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고 형님이 하는 짓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형수 심기 거슬러서 우리한테 불똥 튀게 하지 마. 조금만 참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말. 그 조금이 10년째라는 걸 남편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답은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것. 어느 날 오후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제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장에 있던 그나마 멀쩡한 코트 2벌과 간호사 시절 아끼던 가디건이 진흙 위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형님이 팔짱을 끼고 서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유행 지난 쓰레기 좀 치워줬어. 감사는 안 해도 돼. 가디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등판에 구둣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공기 속을 걸어 나올 때 늘 이 가디건을 걸치곤 했습니다. 피로에 절어 있으면서도 오늘도 누군가를 살려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단단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걸 알 리 없었겠죠. 알았어도 상관없었겠죠. 그 시절의 마지막 흔적마저 진흙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읍내 미용실에 갔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아주머니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용실 원장님마저 말수가 줄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님이 미용실에 앉아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런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막내 동서가 돈독이 올라서 어머니 약도 제대로 안 챙긴다고. 치매가 심해진 건 막내가 방치해서 그렇다고. 어쩌면 학대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마트에서, 경로당 앞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피부에 바늘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형님이 먼저 쌓아놓은 거짓의 벽이 너무 두꺼웠습니다. 10년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이름이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텅 빈 과수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사과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울음도 안 나오고 그냥 짐승처럼 가슴만 쳤습니다. 주먹이 아프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풀밭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바지 무릎을 적셨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흐린 밤이었습니다. 이 과수원의 나무들은 제가 가지를 치고 벌레를 잡고 거름을 주어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키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안방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셨나 봅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계신 겁니다. 바짓단에 흙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부은 눈이 들키지 않게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억지로 표정을 만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서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밥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알아보셨는지 못 알아보셨는지 그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른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힘없는 온기. 그것이 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언제 또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 알 수 없는 이 집에서 어머니의 손 한쪽만이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과수원에 농약을 치는 날은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농약 원액과 물의 희석 비율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무 잎이 타버리고 한 해 농사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저는 늘 비율표를 부엌벽에 붙여놓고 2번씩 확인한 뒤에 섞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밭에 나가기 전에 분무기통을 확인해 보니 이미 누군가 약을 섞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통 안의 액체가 평소보다 훨씬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형님이 도와준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저의 실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참혹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약을 뿌린 사과나무 수십 그루의 잎이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잎 끝이 갈색으로 오그라들며 말라 비틀어졌고 어린 열매들이 까맣게 변해가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싱싱했던 초록빛 잎사귀들이 눈앞에서 한 장 한 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봄에 꽃이 필 때 벌을 불러오려고 새벽부터 설탕물을 뿌렸던 나무, 태풍이 오면 밧줄로 가지를 묶어 지탱해 주었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제 손으로 키운 자식 같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년 농사가 반토막 나는 거라는 현실이 천장이 무너지듯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형님이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멍한 상태로 거실에 앉아 계셨고 형님은 어머니를 부축해 밭이 보이는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동서가 정신을 딴 데 팔아서 귀한 나무를 다 죽였어요. 1년 농사가 날아갔어요. 어머니는 침만 흘리시며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형님은 그것조차 상관없다는 듯 계속 혀를 찼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무기 통 안에 남아있던 원액의 색깔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소 제가 쓰던 비율대로 섞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진한 갈색?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섞어놓은 통을 썼잖아요. 비율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형님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입술 안쪽이 이에 찍혀 터졌고 혀끝에 피 맛이 번졌습니다. 삼장에서 물컵을 던졌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형님의 손이 직접 제 살갗을 때렸다는 사실이 통증보다 더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 부작용으로 침만 흘리시며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독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뺨이 퉁퉁 부어올라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팩을 뺨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부은 살갗 위로 퍼지며 잠깐의 안도를 주었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안도와는 거리가 먼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 위로 손바닥 자국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부어서 얼굴 전체가 비대칭으로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실 환자를 돌볼 때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이 집을 떠나야 하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새벽에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고 간호사 시절 받았던 표창장 하나를 마지막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눈이 유난히 크게 빛났습니다. 얼마나 알아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꼭 움켜잡으셨습니다. 아가, 가지 마라. 제발 놔두고 가지 마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고 간절했는지 치매에 걸린 분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바지 천을 꽉 쥐고 있었고 그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마른 손가락 마디마디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따라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나란히 주저앉아 어머니와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형님이 어제 일을 핑계로 더 가혹해졌습니다. 약해를 입은 나무를 살리겠다며 급히 주문한 석회 포대와 영양제 통이 읍내 농협 트럭에 실려왔고 그것을 창고까지 혼자 나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석회 포대만 20kg짜리가 수십 자루, 영양제 통까지 합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서 포대를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포대 모서리가 어깨뼈를 파고들었고 삐끗했던 허리가 포대를 들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번째 포대쯤에서 눈앞이 하얘졌고 50번째 포대쯤에서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침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포대를 창고 안에 밀어넣고 시멘트 바닥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숨을 몰아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바닥에 찬기를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불에 달궈진 등판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바깥에서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멍한 상태로 과수원을 배회하시다가 창고 문 앞까지 오신 겁니다. 어머니의 목에는 낡은 소형 녹음기가 걸려 있었고 옆면에 빨간 녹음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주변의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고 안에서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구두 끝으로 제 옆구리를 툭툭 찼습니다. 마치 쓰러진 짐승이 아직 숨이 붙어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꼴 좋다. 이 모양이 무슨 며느리야. 내일 법무사 와서 서류에 도장 찍으면 넌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 그때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미리 짐이나 싸놔. 형님의 목소리가 좁은 창고 안에서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어 바닥에 누운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억눌린 훌쩍임이 새어나왔습니다. 형님은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돌아서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자갈길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형님은 몰랐습니다. 창고의 얇은 합판문 너머 바로 문 바깥에 어머니가 서 계셨다는 것을. 형님이 쏟아낸 악독한 폭언과 제가 내뱉은 억눌린 울음소리가 얇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 어머니의 목에 걸린 녹음기 안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은 기계가 소리 없이 이 창고 안의 지옥을 한치의 빠짐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서서 문을 바라보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지였는지 우연이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일어나 창고를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집 안으로 데려가셨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흙 묻은 감자 하나를 주워 수돗물에 대충 헹구고 껍질째 씹었습니다. 이가 감자의 딱딱한 속을 깨물 때마다 턱관절이 시큰거렸지만 배가 고프다는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내일을 버티려면 뭐라도 넣어야 했습니다. 감자 한 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형님은 안방에서 전화통을 붙들고 서울의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밤늦게 어머니의 방에 기저귀를 갈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이 드셨고 이불 위로 삐져나온 손에 녹음기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옆면에 빨간 표시등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 또 켜놓으셨구나. 별 생각 없이 버튼을 눌러 껐습니다. 작은 화면에 녹음 시간이 길게 찍혀 있는 것을 보며 낮에 오래 켜두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안에 형님의 본색이 벗겨진 목소리가 날 것 그대로 새겨져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녹음기를 어머니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감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고 계신 걸까요? 다용도실로 돌아와 얇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법무사가 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면 과수원은 장남 부부의 것이 되고 저는 빈손으로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부은 뺨이 베개에 닿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세탁기의 진동이 등을 타고 올라왔고 그 규칙적인 떨림이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이 내일이면 끝날 거라는 생각만이 잠들기 직전에 저를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내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은 뺨이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일 법무사가 온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타는 목을 축이러 다용도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마당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형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바짝 붙인 채 쪼그리고 앉아 평소에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낮고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땅 담보 대출 나오니까 제발 본사 압류만은 막아주세요. 사채 이자까지 쳐서 드릴 테니까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채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에는 체면도, 교양도, 그 어떤 가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맨살이 드러난 공포와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넘어가면 저는 끝이에요. 제발이요. 내일 오전에 땅 문서 확보하면 바로 은행에 넣을 테니까.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님이 3년 만에 달려온 이유, 상속을 서두르는 이유, 과수원을 집요하게 움켜쥐려는 이유.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땅을 담보로 잡아 자기 사업의 빗구멍을 메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른 새벽부터 국밥 가마솥 앞에 서서 땀을 흘리며 한 푼, 두 푼 모아 사들인 땅이 형님의 비잔치로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상속 선언 때 입꼬리를 실룩거리던 형님의 얼굴, 인감도장을 찾아 서랍을 뒤지던 형님의 손, 내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 법무사를 재촉하던 형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의 끝에 사채업자가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발밑에 돌부리를 차고 말았습니다. 깍깍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형님의 몸이 번개처럼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경멸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는 것 같은 날것의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전화를 끊는 형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돌아서서 다용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찢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형님이 쫓아올까봐 문고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노려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밀을 들킨 형님이 어떤 짓을 할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맑은 정신일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뭘 신고한단 말입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상속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니까요. 머릿속이 미로처럼 꼬여갔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간밤의 긴장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기저귀를 확인하고 세수를 도와드리는 것이 일과였으니까요.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예상 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위에 반드시 앉아 계셨습니다. 눈동자가 맑았습니다. 안개가 거친 이른 아침 호수처럼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간밤의 피로 탓인지 뇌에 어떤 회로가 순간적으로 접속된 것인지 기적처럼 찾아온 맑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양쪽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이불 위에 놓인 녹음기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콧구멍이 거칠게 벌렁거렸습니다. 무엇을 듣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에 핏줄이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그 눈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주름진 얼굴 위를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주먹을 쥔 어머니의 손등에 핏줄이 굵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 발짝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녹음기와 이어폰을 있는 힘껏 옷깃 안쪽으로 쑤셔 넣으시더니 두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눈이 뒤집히며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쓰러지는 어머니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제 팔 위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간호사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하고 목 옆에 경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얕고 빨랐습니다. 극심한 정서적 충격에 의한 실신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슴을 눌러 심폐소생술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30초쯤 지났을까 어머니의 눈꺼풀이 실룩거리며 미세하게 떠졌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녹음기를 옷깃 깊이 감추고 쓰러지신 탓에 저는 어머니의 가슴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소동을 듣고 형님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어머니를 보더니 눈이 커졌지만 놀라움은 잠깐이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대신 벽시계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부르지 마. 법무사 오기 전에 소란 피우면 안 돼. 병원이라도 실려가면 오늘 서류 못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의사를 부르지 말라니. 형님의 눈에는 어머니의 아니가 아니라 오전 10시에 도착할 법무사, 그 서류 위에 도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형님의 시선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도구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형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상자를 뒤져 치매약을 꺼내더니 평소 한 알인 복용량을 2알로 늘려 어머니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약에 취해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막았습니다. 과량 투여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간호사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형님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형님의 손톱이 제 팔뚝을 핥히어 살이 벗겨졌고 옷소매가 찢어졌습니다. 팔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 그 한 문장이 이를 악문 입안에서 돌처럼 굴러다녔습니다.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이마까지 번졌지만 약을 쥔 형님의 손목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이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야갈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혀를 차며 돌아서는 형님의 뒷모습에서 다음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넋이 나간 어머니는 한 곳만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마당 구석의 감나무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거푸 같은 방향을 찌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반복하셨습니다. 감나무 밑을 파시던 어머니의 기행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핥힌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막으며 어머니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오기까지 1시간. 형님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더니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 올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연습하는 형님의 옆모습이 열린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려 했던 같은 사람이 이제 자애로운 며느리의 얼굴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감나무만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10시의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형님이 사체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상속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사채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힘도 편도 없는 저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옷깃 안쪽에서 녹음기의 모서리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지만 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도착하기 20분 전이었습니다. 형님은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님 맞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올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차가 나가면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어머니의 땅이 사채업자의 담보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방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 저편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진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구석의 감나무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멍한 상태였습니다. 감나무 밑에 도착한 어머니는 무릎을 꿇더니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어 손가락이 시뻘겋게 부르텄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귀한 문서, 내 전부, 여기 있어, 여기 묻어놨어. 횡설수설하시며 흙을 퍼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잠옷 무릎이 젖은 흙에 범벅이 되어 있었고 맨발 뒤꿈치에 자갈에 찍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형님이 거실 창문을 밀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법무사 오기 전에 빨리 수습해. 저 꼴을 외부 사람한테 보이면 어떡해. 형님의 고함에 저는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등을 쓸어들이며 달래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채 갈수록 거칠게 흙을 파내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억지로 말리면 어머니가 더 흥분하실 터였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하는 대신 제가 대신 파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시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어머니의 피가 묻은 손가락을 제 옷자락으로 감싸드리고 제 두 손으로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파내려 가다가 손가락 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돌덩이인가 싶어 주변의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고 묵직한 검은 깡통이었습니다. 어른 두 주먹 크기의 양철 깡통으로 녹이 슬어 표면이 거칠었고 들어 올리자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안에 돌덩이라도 들어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뚜껑은 녹이 사가 들러붙어 있었고 언제 묻힌 건지 깡통 밑에는 나무 뿌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뒤로 매번 감나무 밑을 파내려 하셨던 이유였구나. 귀한 문서라고 외치시며 흙을 파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깡통을 들어 올려 흙을 털어내는 순간 등 뒤에서 자갈을 밟는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의 눈이 제 손에 들린 검은 깡통에 고정되었습니다. 동공이 팽창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쉭 하고 들렸습니다. 형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골 노인들이 항아리나 깡통에 땅 문서를 넣어 마당에 묻어두던 옛날 풍습,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도 본능적으로 파내려 했던 것, 귀한 문서라고 외치셨던 것, 법무사에게 넘기지 않은 또 다른 진짜 알짜배기 땅 문서가 따로 있었고 막내 며느리가 그걸 가로채려 한다. 그 모든 착각이 형님의 눈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새벽에 사채업자와 통화할 때 보았던 그 살기가 이번에는 두 배로 짙어져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거 들고 어디로 가려는 거야? 형님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리며 이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어머니가 파시길래 제가 대신 파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깡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에 쫓기고 내일 당장 프랜차이즈가 넘어갈 판에 어머니가 따로 숨겨둔 알짜 땅 문서를 막내 며느리가 훔쳐 달아나려 한다는 착각이 형님의 이성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형님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형님의 손이 번개처럼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통증이 머리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깡통이 손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둔탁하게 굴렀습니다. 형님은 제 머리카락을 쥔 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 끝자락에 있는 폐비닐하우스를 향해서였습니다. 마당에서 비닐하우스까지는 50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자갈길 위로 끌려가는 동안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자갈에 쓸려 살이 벗겨졌고 바지에 핏물이 번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마당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소리를 삼켰습니다. 이빨을 악물고 고통을 견디는 사이 과수원 나무들이 역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지를 치고 물을 주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나무들 사이로 감나무가 점점 멀어져 갔고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입안에 흙과 피가 섞였습니다. 폐비닐하우스 안은 습하고 더웠고 녹슨 파이프와 찢어진 비닐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이곳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형님의 뾰족한 구두굽이 등판을 내리찍었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갈비뼈가 휘어지는 듯한 통증에 몸이 새우처럼 웅크러들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너 같은 빈대년이 감히 내 땅을 넘봐? 내 빚 갚아야 할 내 돈이라고. 형님의 입에서 본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땅, 내 돈.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는 말이 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형님은 주저앉은 채 기어가려는 저의 발목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등이 거친 흙바닥에 쓸려 옷이 찢어졌습니다. 저항하려 했지만 며칠간의 과로와 굶주림으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감자 한 알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형님의 손이 제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가 흙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입술이 터졌고 코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핏물을 머금은 흙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붉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생각은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또 감나무를 파시다 손을 다치시면 어쩌나. 비명을 크게 지르면 어머니가 놀라 또 쓰러지시면 어쩌나.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걱정이 고통보다 더 크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닐하우스 구석에 세워져 있던 묵직한 삽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삽날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자루는 단단한 참나무였습니다. 양손으로 삽자루를 야구 방망이 잡듯 움켜쥐고 천천히 치켜 올렸습니다. 제 머리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형님의 표정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드러내고 눈을 부릅뜨고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에 펄럭이는 찢어진 비닐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삽자루가 내려오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10년을 바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과수원을 지키고 참고 또 참았는데 그 끝이 폐비닐하우스 흙바닥 위의 주검인 건가. 남편도 친정 식구도 그 누구도 이 폐비닐하우스 안에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 하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찢어진 비닐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가 먼지 속에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며 이를 악물고 마지막 충격을 기다렸습니다. 삽자루가 내려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 쪽에서 자갈이 강하게 으깨지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르고 분노가 실린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비닐하우스의 찢어진 비닐벽을 뚫고 들어와 공기 전체를 뒤흔드는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삽자루 당장 내려놓지 못할까? 얼음장같이 차갑고 뼛속까지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구부정하던 어머니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과거 수십 명의 종업원을 호령하던 국밥집 여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의 삽자루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살기가 빠지고 경악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피 묻은 눈을 간신히 떠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에 역광을 등지고 서 있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지팡이를 땅에 힘차게 내리찍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호랑이 같은 안광이 어둠을 뚫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피와 흙이 뒤섞여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입구에 서 있는 그 실루엣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활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어깨를 떡 벌리고 서 계셨습니다.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과거 수십 명의 종업원을 호령하던 억척스러운 국밥집 여사장의 날카로운 안광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는 비명이 치매의 안개를 뚫고 어머니의 뇌를 깨운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극한의 위기가 쏟아낸 엄청난 각성이 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형님이 삽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참나무 자루가 흙바닥에 둔탁하게 굴렀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동서가 도둑질을 하려고 해서 제가 막고 있었어요. 감나무 밑에서 이상한 깡통을 몰래 가져가려고. 형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매끄러운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궁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번개처럼 다가가더니 손에 쥔 지팡이를 번쩍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정강이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 무릎을 꺾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들어 올려 형님의 어깨를 내리치셨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년, 어머니의 사자후가 비닐하우스 안을 꽉 채웠습니다. 78해를 사신 분의 팔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분노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힘이었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크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형님이 바닥에 엎드려 팔로 머리를 감싸며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동서가 먼저 깡통을. 그 말이 끝나기 전 어머니가 옷깃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아침에 쓰러지실 때 옷깃 속에 감추신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녹음기를 쥔 손만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녹음기 옆면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우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 창고에서 쓰러진 저를 발로 차며 뱉었던 그 목소리가 녹음기의 작은 스피커를 뚫고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모팔자라며 저를 짓밟던 말, 빈손으로 쫓아내겠다며 비웃던 말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를 돈줄 노망난 늙은이라고 조롱하던 말이 선명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좁았고 녹음기 볼륨은 최대였습니다. 형님의 차갑고 잔인한 진짜 목소리가 사방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찢어진 비닐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 그 목소리는 벌거벗겨진 채 허공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뒤이어 제가 창고 바닥에서 흘리던 억눌린 울음소리까지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그 울음을 다시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침에 이어폰을 꽂고 녹음기를 듣고 계셨는지, 왜 그토록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는지, 왜 쓰러지는 순간에도 녹음기를 옷깃 안에 감추셨는지,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들으신 겁니다. 기억이 흩어져 가는 와중에도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본능만은 치매조차 빼앗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백지장보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형님이 며칠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녹음기를 끄시고 형님을 내려다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지팡이를 휘두를 때와는 달리 차갑고 낮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년이 사채 끌어다 쓰고 내 땀이 밴 이 땅으로 빚잔치 하려던 것도 내 다 알고 있다. 형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채 이야기까지 아신다는 것은 형님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리는 한마디였습니다. 형님이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마당 쪽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사가 도착한 겁니다. 어머니가 비닐하우스 밖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법무사님, 여기로 오세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법무사가 비닐하우스 입구까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안쪽의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저, 바닥에 주저앉은 형님,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서 있는 어머니. 어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은 전면 취소합니다. 서류를 모두 파기하세요. 그리고 저 큰 며느리를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 녹음기가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녹음기를 법무사에게 건네셨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무릎으로 기어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제 피 묻은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콧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동서, 제발.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사업이 망해서 정신이 나가 있었어.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다고. 며칠 전만 해도 식모 팔자라 비웃던 입에서, 빈대년이라 조롱하던 입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형님의 젤 네일이 벗겨진 손가락이 제 바지 천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매니큐어까지 완벽하던 손이 흙과 눈물에 범벅이 되어 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밑이 시커멓고 콧물과 침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고 아까까지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흔적도 없는 추악한 바닥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통쾌함도 아닌 지난 날들의 억눌린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깨진 유리를 주었던 손으로, 뜨거운 국물에 데웠던 손으로, 비료 포대를 나르다 쓰러졌던 손으로 저는 형님의 손을 싸늘하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져서 과수원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형님이 뷔페를 차려 대접했던 이장님도 형님이 선물을 쥐어줬던 부녀회장도 보였습니다.
형님은 경찰 앞에서도 발버둥을 쳤습니다. 동서가 먼저 도둑질을 했다고, 자기는 정당방위였다고 소리쳤지만 제 얼굴에 피, 온몸에 상처,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형님 자신의 목소리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기 미수 및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금속이 잠기는 소리가 조용한 과수원에 작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갑찬 손목을 경찰이 잡고 차까지 끌고 가는 동안 형님이 미용실에서 퍼뜨렸던 거짓 소문을 믿었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이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이제는 형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지는 형님의 마지막 모습은 며칠 전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며 콧잔등을 찡긋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과수원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아까의 사자우를 토하던 여장부의 기세는 이미 빠져 있었고 기력이 다한 78살 어머니의 떨리는 걸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마당까지 겨우 10발짝, 그 짧은 거리를 걸어오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 앞에서 멈추시더니 주름진 두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제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그 손에서 감나무 및 흙냄새가 났습니다. 내 딸아, 미안하다. 내가 나를 살렸는데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꼴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10년치 서름이 새벽마다 삼킨 눈물이 혼자서 감당한 외로움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로서 숱한 생명을 살려왔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구원받은 쪽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의술도 힘도 돈도 아닌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흙과 피 냄새 사이로 어머니의 오래된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곳은 아직 숨 쉴 때마다 쑤셨지만 입술의 실밥은 빠졌고 코의 붓기도 가라앉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멍 자국이 노랗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프지만 낫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직접 제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셨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제 팔뚝의 핥힌 자국 위를 조심조심 지나갈 때면 어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연고를 바르시다 말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또 하시려는 걸 알기에 제가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다 나았다고. 그 말이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멍 자국과 실밥 자국이 남아있는 제 얼굴을 마주하고 남편의 무릎이 마루 위에서 꺾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전화할 때 한 번이라도 내려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 한마디에 무너졌겠지만 비닐하우스 흙바닥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그 순간을 지나온 뒤로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차가웠습니다. 형수 심기 거스르지 말라던 목소리가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던 그 짜증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과수원 경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을 것, 어머니 봉양에 성실히 동참할 것, 두 가지를 적게 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볼펜을 쥔 남편의 손이 떨렸지만 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은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마당 구석의 감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사건 당일 판에다 말았던 그 검은 깡통이 아직 감나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깡통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녹슨 뚜껑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깡통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것은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수십 개의 골드바였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금괴들이 깡통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묵직한 무게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밤마다 서랍을 뒤지며 찾아 헤매던 숨겨진 재산이 서랍 속이 아니라 바로 이 감나무 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이 그만큼 대단했던 건지 아니면 평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신 건지 그 묵직한 무게 안에 어머니의 일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건 옛날 국밥집 팔고 내 피땀으로 바꾼 진짜 내 목숨줄이다. 은행에 넣으면 누가 손댈까봐 금으로 바꿔서 묻어뒀어. 잊어버릴까봐 매일 팠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니 내가 묻어라. 어머니의 눈이 맑았습니다. 금괴를 제품에 안겨주시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무거운 금괴가 제 두 팔 위에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팔뚝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일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수십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번 돈이 이 금빛 속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뒤에도 본능적으로 감나무 밑을 파셨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기억은 흩어졌어도 평생을 바쳐 모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큼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 그토록 뒤져도 찾지 못한 진짜 재산은 서랍 안이 아니라 감나무 밑 흙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만 평의 과수원 명의 전체가 장남이나 남편이 아닌 오직 저 이수진 단독 명의로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제 이름 석자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수간호사 자리를 내려놓고 이 시골로 올 때는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원했던 건 그저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가장 먼 길을 돌아서 결국 제 이름 위에 도착한 셈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형님의 몰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넘겨받았고 형님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남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흙먼지를 날리며 과수원에 들어서던 형님의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화려한 모든 것이 사체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통쾌하다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무했습니다. 욕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부술 수 있구나 하는 쓸쓸함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면 또 가슴을 치실 테니까요. 저는 금괴와 과수원을 바탕으로 간호사 경력을 살려 새로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과수원이 아닌 어르신들을 위한 자연 치유 농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어머니가 감나무 밑을 파시며 흙을 만질 때 눈빛이 살아나셨던 기억이 이 사업의 씨앗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10년간 병원에서 배운 것과 며느리로서 10년간 과수원에서 배운 것을 한 땅덩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업체를 만나고 읍내 병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뽑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의지로 움직이는 하루는 같은 피로라도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1년 뒤 개업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엉킨 머리 대신 단정하게 올린 머리, 촌스럽고 억눌렸던 안악내의 허물이 벗겨진 자리에 당당하고 우아한 농장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쇄골 위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형님이 처음 왔을 때 제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잔등을 찡긋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비웃음을 받던 여자와 지금 거울 앞에 선 여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간판에는 어머니의 옛 국밥집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농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를 무시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장에 취직시켜 달라거나 자기 밭의 농산물을 납품하게 해달라며 줄을 섰습니다. 이장님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형님의 거짓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아주머니들은 민망한 듯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에 쓸 힘을 저는 더 좋은 곳에 쓰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마음의 짐을 덜어서인지 치매 진행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농장 한편 평상에 앉아 방문객들에게 잘 익은 감을 나누어 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멍한 시간이 줄고 맑은 시간이 늘었습니다. 간혹 새벽에 배회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유리를 깨거나 감나무를 파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목에 걸린 녹음기에는 더 이상 폭언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객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담겼습니다. 어떤 날은 맑은 정신으로 녹음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진이가 맛있는 거 해줬어 라고. 그 녹음을 나중에 우연히 듣고 부엌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고 작업복을 입은 채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낮에는 농장 울타리를 고치고 저녁에는 방문객들의 짐을 날랐습니다. 제가 일을 시키면 묵묵히 따랐습니다.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반성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과수원에서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빚을 갚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감나무에 주황빛감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1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그 마당에 맨손으로 흙을 파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잘 익은 감 하나를 따서 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감을 한 입 베어 물고 입가에 과즙을 묻힌 채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평화로운지 비닐하우스에서 사자우를 토하시던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도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과수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덮어준 것도 진심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0년의 인고가 가장 달콤한 결실로 맺어진 이 가을,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깊은 삶의 내음이 잘 익은 감처럼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이 향기가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어머니의 어깨에 제 머리를 살짝 기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학자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자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진다. 오늘 사연 속 수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0년을 흙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삼키며 버텼지만 그 긴 인고의 시간이 결국 그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반대로 화려함을 앞세워 먼저 피어난 꽃은 가장 먼저, 가장 처절하게 졌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엎드려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래 참은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누구보다 단단하게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향기로운 사연을 바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